교재 515페이지. 거래 8요소 예시요. 자산 증가, 자본 증가. 회사가 설립을 위해서 보통 예금을 입금했네요. 보통 예금 1000, 자본금 1000. 보통 예금은 자산 증가, 자본금은 자본 증가. 맞죠? 2번. 마스크에서 상상한 원단 구입되는 원재료 3000, 현금 지급 3000. 원재료는 자산 증가, 현금은 자산 감소. 맞죠? 3번. 직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이체해서 단기 대여금 1억. 보통 예금으로 이체죠. 보통 예금 1억. 그러면 자산 증가, 자산 감소죠. 답은 3번이네요.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어음을, 외상 매입 지급어음 감소. 아니지,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거니까 외상 매입금 감소. 그리고 지급어음 발행, 어음 발행. 그러면 차변에 이거 부채 감소, 대변에 부채 증가네. 답은 1번에 3번. 2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을 하고요.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이 있어요.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이 있습니다. 그중 선입선출법, 선입선출, 시험에서 뭐 나오면 선입선출법 찍으세요. 이론에서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자산이 먼저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200개 있고요. 그죠? 150개 팔렸어요. 그럼 뭐가 팔린 거예요? 이거 먼저 매입한 게 팔린 거야. 이게 200개가. 이제 150개 팔리면 50개 남죠. 50개. 그리고 또 100개 또 300원짜리 샀네요. 그럼 기말재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50개 200원, 만원. 그리고 100개 300원, 3만원. 다 합치면 4만원이 되죠. 답은 3번. 3번. 영업의 비용으로, 자 우리 판관비 어떻게 끝난다고요? 비, 료, 여, 과 등으로 끝난 판관비예요. 근데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 비는 영업 외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니까 탈락, 영업의 비용 물어보는 거예요. 소모품비, 경상의 개발비는 판관비네요. 비료 여가로 끝나니까. 답은 무형자산, 손상차손 3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자, 유무형자산 모두 감가상각해야 되는 자산이고요.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자, 무형자산도 그렇고 유형자산도 그렇고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유형자산 모두 감가상각해야 된다. 유형자산 기본적으로 감가상각하죠. 하지만 안 하는 거 있어요. 안 하는 거. 전에 수업 시간 제가 얘기했는데요. 토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지 않아요. 감가상각 안 해요. 영원히. 그리고 또 안 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안 해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계정 과목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ing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감소 안 해요.
유형자산 중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모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1번 틀렸고요. 2번 무형자산 비화폐성 자산이고,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습니다.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고요. 4번에 4번. 5번 주식을 취득할 때는 액면가 필요 없어요. 100주를 4,200에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주식을 취득을 했을 때는 액면 금액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수료 회계 처리하는 거 조심하셔야죠. 100주 곱하기 4,200이 단기 매매 증권이죠. 100주 4,200원이면 얼마? 420만원인가요? 100주 곱하기 4,200 42만원이요. 그래서 공개 이렇게 하죠. 취득 시점에 단기 매매 증권 42만원, 2만원은 수수료 비용. 이때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외 비용. 그죠? 대변에 돈 나가겠죠. 그리고 얘를 100주를 4,300에 처분하네요. 42만원 주고 사서 43만원에 처분하죠. 현금 43만원, 단기 매매증권 42만원, 만원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영업의 수익이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만원,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 단기 순이익이 만원만큼. 이게 병신들. 3번 아니면 4번이었겠네요 답은. 그죠? 안 봐도 이렇게 내면 안 되지 문제를. 그죠? 무시하는 건가 지금 우리를? 그지? 이게 단기 순이익이 만원 증가한다, 똑같은 게 만원 증가한다, 만원 감산한다고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만원 증가한다. 답은 이번에 3번. 6번 부채. 부채, 여러분 빚이잖아요. 빚.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돈 빌려봐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의무가 존재하겠죠. 갚아야 돼.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가 이런 부채들 확정부채예요. 확정부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 확정부채, 그리고 충당부채까지입니다. 우발부채는 기본적으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주석으로는 기재합니다. 주석. 재무제표 본문은 아니고요. 주석에는 기재합니다. 답은 6번에 4번. 7번. 자본 5가지. 자본은 우선 자산에서 부채를 뺐죠. 이거 순자산, 자기 지분, 주주 지분, 뭐 이렇게 불러요. 5가지라 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무게, 이익잉여금. 이렇게. 그래서 자본이란 기업의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이걸 자산에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자본. 소유주 지분이잖아요. 아까 그죠?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은 소유주 지분이라 해요.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본 총액은 자산을 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원가로 계산하면 좀 작겠죠. 자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본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지금 얘기했듯이 시가도 될 수 있고 원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7번에 4번. 8번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 그래요. 자,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뺍니다. 판관비는 끝에가 어떻게 끝난다고? 비, 료, 여, 과 등으로 끝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급여 대손상각비, 기타의 상거래 채권 외의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기부금,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가가 얼마네요? 매출 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게 매출 총이익이거든요. 여기서 판관비 뺀 게 영업이익이에요. 뭐야 이게? 다음 자료로 아래 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게 판관비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등신 같은 문제네요. 그냥 판관비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죠? 이렇게 참신하게 등신 같은 문제. 그냥 판관비를 물어보면 매출총액에서 판관비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판관비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고 비료 여가로 끝나는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5만원, 2만원에서 7만원이죠. 8번에 1번. 9번 원가 계산식. 자, 요 이제 원가 계산하게 되면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제공품하고 제품 계정 두 개 다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수업 시간에 할 텐데, 이게 제공품이고 제품이 뭐지? 여보세요?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공품 계정 T 계정과 제품 계정 T 계정입니다. 그래서 제공품, 제품, 기초는 왼쪽, 기말은 오른쪽. 이건 똑같아요. 제품도 기초는 차변 왼쪽, 기말은 대변.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기초 제공품에 세 가지를 더 하는데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기초 제공품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해서 거기서 기말 제공품을 빼요. 뺀 나머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품 계정 T 계정의 기초 제품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요. 거기서 기말 제품을 빼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됩니다. 이렇게 요 그림 틀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는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초 제공품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공품을 빼서 구래요. 빼서 구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해 여기서 기말 제공품을 빼서 구합니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에서 매입액을 더해서요, 기말 원재료를 뺀 금액. 답은 2번이네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의 단기 총 제조 원가 더해서 기말 제공품 뺀 게 아니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봐봐. 얘도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물어보는데 기초 제공품의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공품 뺀 거라고요? 장난하나 이것들이. 자,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품 뺀 겁니다.
기초 제품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품 빼. 여기 부호가 다르죠? 바로 반대로 돼야 되는데. 10번 개별 원가 계산. 자,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연속 생산이라고 했죠. 종합 원가 소품종 대량 연속 생산. 보통 이제 공정별 원가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짓게 하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 보고서를 개별 작업별로 작성합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정유업, 화학업, 제지업 이런 것들은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10번에 4번. 개별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비행기 제조업 등등 주문 생산. 자, 또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나왔잖아요. 처음 105회차에도 있었는데, 자, 재료비와 이거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가공비로 구분을 해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자, 완성품은 무조건 완성품 환산량 똑같아요. 그래서 단기 완성 300개죠. 완성품 환산량도 300개입니다.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50%죠.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되기 때문에 200개 재료비는 다 들어가는 거고요. 가공비는 몇 프로만, 200에 50%, 100개만, 250.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500개고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400개가 됩니다. 답은 11번에 3번, 12번.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3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직접 배부법.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에 용역 수수 관계를 무시합니다. 개무시해요. 무시. 그리고 상호 배부법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조 부문의 상호 간에 용역 수수 관계를 전부 고려해요. 전부 고려. 단계 배부법은 무시하기도 그렇고 전부 고려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일부만 고려합니다.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 일부 고려. 일부 고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상호 배부법이고요. 얘가 가장 정확하고 얘가 가장 부정확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상호 간의 용역 완전히 고려하는 배부 방법으로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만 맞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답은 12번에 1번.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의 우선순위. 일부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 정확하게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직접 배부법은 무시하는 거고요. 원가의 정확성은 상호 배부법, 단계 배부법, 직접 배부법 순입니다. 12번에 1번. 13번.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아닌 것. 그러면 이제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 수출하는 경우 안 하죠. 무인 자동 판매기, 이거 누구한테 세금계산 발급해 줄 거예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는 아닌데 임대료로 보는 겁니다.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대료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금계산 발급은 없어요. 잠깐만. 3번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된 공급 의제, 이걸 간주 공급 중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간주 공급은 안 하지만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은 잠깐만 기다려.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라고 하는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한다라는 겁니다. 14번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여러분 요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러분들 그 문제에 보면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세금계산서 이런 거 하나 있을 거예요. 매매추천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상호 또는 성명,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세 번째 작성현황일, 네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예요.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없으면 세금계산서에 효력이 없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까지.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세 번째는 작성연월일. 이거 작성연월일이 공급연월일로 해서 오답으로 나와요. 작성연월일이에요. 네 번째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요게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다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거 뭐요?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죠. 그죠? 답은 4번. 면세 용역이 아닌 거. 은행 면세. 은행 업무 금융 용역. 교육 용역 면세. 그리고 주택 임대 면세. 철도 건설에 따른 고속철도 있죠. 우리 고속철도 고속철도 이름 뭐예요 그거? 그거 면세? 아니 그거 과세. 고속철도는 과세입니다. 그 뭐지?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자, 아무튼 고속철도 과세.